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2,200짜리 디올 핸드백이 한국의 여당을 흔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 전했는데 형식과 내용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대담 형식이 될 것 같다인데 사과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던 공지영 작가가 진중권 교수에게 사과를 했어요. 조국 장관 지킴이를 자처했던 공 작가는 반대 의견을 낸 진 교수와 SNS로 설전을 벌였었는데 조 전 장관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미안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도 했는데 공 작가의 사과 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과는 내 생각과 행동이 틀렸을 때 즉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해외까지 주목하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일방적인 대담 형식으로 설명한다는 윤 대통령. 글쎄요, 타이밍과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YMCA 토론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자, 여수 해안 일대에는 허가받지 않은 바지선 등이 장기간 정박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심심치 않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또 바지선 정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 신월동 앞바다에 대형 바지선이 장기간 정박하면서 해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로팅 도크라고도 불리는 이 바지선은 신월동 소목섬 인근에 정박하고 있는데요. 플로팅 도크라는 게 일단 선박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데 쓰이는 구조물이어서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커다란 판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배가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려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물인데요. 이 플로팅 도크 선박이 소목섬 인근에 정박한 지도 1년여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신월동 소목섬 인근은 어선 등 다른 선박들도 물론 지나다니는 곳이고요. 수상 레저 보트도 이동하는 곳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혹여나 충돌 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들어오자 여수시는 해당 플로팅 도크 바지선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정박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바지선을 장기간 정박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바지선을 정박해 놓은 업체가 지난해 돌산 해안에서도 허가 없이 도교를 설치하고 대형 바지선을 정박해서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와 동일한 업체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했는데요. 그때는 이 업체가 상당한 크기의 도교와 바지선을 정박하면서 주민동의 등이 포함된 정박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기는 했는데 일부 서류들이 빠져 있어서 허가가 보류된 사이에 이미 도교를 설치하고 바지선을 정박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바지선 크기 등도 속였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수 시의회를 중심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권이 개입이 됐는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순천으로 가볼까요? 네,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신축한 순천 삼산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면서 일각에서는 늦장 조치라는 원성이 자자한 상황인데요. 순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삼산지구 사업 시행사를 사전공사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순천시는 수사 의뢰 절차가 진행되자 사업자와 협의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난 2022년 1월에 이미 예고됐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절차가 늦어지면서 시행사는 이미 지난해 2월 1252세대를 준공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준공 이후까지 조치가 미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산지구 사업 시행사는 지난 2019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평가 기간이 짧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공사를 강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삼산지구 지주들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산지 등이 훼손되자 2021년 환경청에 집단 민원을 냈었는데요. 또 순천시를 상대로는 실시 계획인가 무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거듭된 민원에 2021년 12월 순천시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2022년 1월 환경평가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업무처리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협의 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고발 조치를 해야 하고 승인 기관장에게는 공사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공정률이 51% 정도였는데 사실 순천시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법제처 유권 해석을 신청했었습니다.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조치는 계속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환경청은 순천시의 요구를 수용해서 2022년 3월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었는데요. 법제처는 의뢰 4개월 후에 소송 등을 이유로 유권 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후에도 순천시는 소송을 이유로 행정조치를 좀 미뤄왔고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라는 구두 조치만 내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3월에서야 해당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이에 아파트는 준공이 만료되고 입주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지주들은 광주보법에 다시 항소를 했지만 지난해 9월 1심과 똑같은 2심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 상고는 포기한 상황입니다. 소송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더 이상 지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는데 이후 환경청은 지난해 4월과 12월에도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제야 수사가 진행되면서 늑장 조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환경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환경청사나 환경감시단이 맡게 되고요. 환경감시단은 사업 시행사와 인허가권자인 순천시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예, 절차가 많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사 결과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개별 토지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 동북권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요? 네, 개별 토지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전남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 평가 등의 참고 자료가 되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자료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시군별로 여수가 0.64%, 순천 0.44%, 광양 0.41% 순으로 동북권의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서 2014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으로 산정됐는데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가격 평가와 함께 시군과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공시됐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 민원실이나 국토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 평가를 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까지 표준지 공시 가격이 조정되는데요. 전남도는 이를 기준으로 도내 54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검증하고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절차를 거쳐서 4월 3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전남일보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동산은 들썩이죠. 서민 경제 아주 큰 폭을 차지하는 부분인 만큼 민감한데 오늘 여수 지역의 민간 임대 아파트 전세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어요. 네, 이 여수 지역 대부분의 민간 임대 아파트는 부영 건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 건설된 민간 임대 아파트는 부영 포레스트 1, 2차였습니다. 이곳 임대 아파트는 입주 당시 월세 없이 전세로 입주하는 그 세대 일명 올 전세라고 하죠. 예. 이런 세대와 반 전세다 임대로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 방식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부영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예. 입주 뒤 새로운 계약을 앞두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존에 반 전세나 임대를 거쳤던 주민들이 전세로 임대 계약 조건 변경을 했지만 부영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온 건데요. 웅천 포레스트 입주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왜 계약이 1년인데 재계약을 했는데 안 바꿔주냐 이거라. 지금 임대로 반반 된 사람들은 올 보증금으로 안 바꿔주니까 그 내 돈 갖고 은행에 넣어놓고 센 것도 보태갖고 지금 임대를 계속 내는 말도 안 되는 이 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만료가 된 거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정도로 바꿔줄 수 두 가지니까 골라 잡으면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빚을 내갖고 1년만 내면 되니까 해볼 거지. 올거석으로. 그 차이가 나는데 누가 이렇게 생돈을 차이가 나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해도 보통 불합리한 거 아니라 이 규정이 안 바뀌면 매년에 얼마 그자 먹기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1년 후에는 모르겠다 이거 바뀔 수 있다. 그러니 환장을 일하니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자 장사하는 거예요. 임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4.7%면 높은 이자거든. 예, 전세가 아닌 주민들의 경우에는 수십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이 네. 변경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 중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다음 계약할 때 변경이 가능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계약 당시요, 주민들이 부영 측에 문의했을 때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을 믿었던 건데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또 지난해 12월 계약 기간이 될 때까지도 법이 바뀌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월세를 매달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임대 계약 조건 변경이 안 된다는 건지 뭐 법이 바뀌면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현재 부영 측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7조 2에 대한 부분으로요, 조건이 성립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곽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 초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 범위가 5.5%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변경된 조건이 이 부분을 초과한다는 겁니다. 예. 이미지 리포터께서 부영 건설 측과 또 여수시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이 부영 건설 측에서는요, 본사와 인터뷰가 가능한 사항이라 홍보팀에서 연락하겠다라는 답변만 듣고요. 그 이후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 여수시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거론하면서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재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요. 그 임대에서 전세로는 변경이 안 되는데 전세에서 임대로 그러니까 월세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방향만 바뀌었을 뿐인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 건설사가 관련 법을 해석에 따라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이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인터뷰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과연 법의 어떤 문구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지, 과연 해석의 차이인지, 은행 금리를 고려하면 전세금보다 월세금이 더 유리하잖아요. 수익적인 차원에서. 과연 그런 것 때문은 아닌지라는 사실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공공임대 아파트 목적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안정이거든요. 이 민간 사업체도 임대 아파트로서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금 감면에 주는 혜택 자체가 이 취지를 좀 이해하고 이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정을 위한 이행을 해야 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좀 수익성이 약화되더라도 구형 아파트에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임차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오래 주거할 수 있도록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면 임대인이랑 임차인 모두 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약자인 임차인을 지킬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해결사 임혜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벌써 1월이 끝이에요. 그러네요. 다음 주면 이제 저희가 또 2월에 뵙게 되는 거잖아요. 세월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벌써 1월달이 지나가 보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곧 있으면 또 이제 설이 다가오고요. 예. 어떻게 한 주 보내셨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님. 예, 저는 그동안 2박 3일 동안 한국 YMCA 간사회가 있었는데요. 한국 YMCA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1,900명 정도 돼요. 그중에 간사직이라고 주로 사무총장, 관장, 부장, 관리직 영역이 간사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245명 간사회 회장이 1년 동안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총회 마치고 자리를 물려주고요. 홀가분하게 내려왔습니다. 애쓰셨네요. 아유, 예. 김석 총장님이 고생하셨죠. 그렇게 하고 이번 주는 YMCA가 그 환경교육 강사단을 모집해서 환경교육 강좌에 들어갈 그 강사들 교육을 지금 시키는데요. 현재 한 15명 정도 주부하고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한 10강좌 정도 교육을 해서 직접 환경교육 강사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YMCA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순천 사람도 됩니까? 아, 네, 되죠. 네. 김석 총장님 그다음 아니,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플라스틱하는 담당 간사가 네. 그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아, 그러던가요? 네. 아, 네. 알려주기로 했는데 안 알려주고 시작해야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교류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순천 YMCA 어제 이사회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연초에 어쨌든 순천 YMCA 의도한 건 아닌데 여순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라고 하는 것에 유익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는 완전히 회복이 되셨네요. 아직도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월 30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라남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고맙게도 특별법 시행 2년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도의회에서요? 예, 도의회에서 주관하는데 장소는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특별법의 2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연수사건위원회의 일개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각급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여전히 좀 산발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토론들을 좀 계기로 해서 서로 하나의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순천 YMCA, 여수 YMCA가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의미한 또 결실이 맺어지기를, 또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저희도 좀 귀 기울여서 듣고 있겠습니다. 네. 자, 주제 이야기 해보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번 주에 많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경쟁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황과 대응책까지 확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한 유감이다 또 이런 메시지를 또 냈던데 어떻게 전체적인 맥락들을 보고 계신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제기되면서 2년 유예를 준 거예요. 예. 2년 유예 줄 테니까 그 사이에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봐라 하고 2년 유예를 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좀 어떻든 이 법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좀 근거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문제, 보건 문제를 좀 성실하게 좀 책임져봐라. 신경 써라. 네, 신경 써라 이거거든요. 네. 핵심은.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중소사업 영역에서 영세사업장 영역에서 사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안을 내라 했는데 좀 문제는 아쉬워 2년 동안 허송세월을 해버렸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요 규정을 피하려고 처음부터 뭐 대선 공약에도 들어있었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피하려고 했는데 그럼 2년 동안 그럼 국회하고 결국은 이거 국회가 이게 상대방이잖아요. 그럼 국회하고 이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법도 저거 올라간 줄 알았더만 10일 전에서야 올렸더라고요. 10일 전에 올려놓고 국회 보고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이걸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키를 쥐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2년 동안 이야기하자 했더만 왜 이제서 가져오냐. 예. 그리고 우리는 좋다 그러면 50인 이하 사업장을 하려면 좀 반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는데 이거 법을 완화해주면 유예해주면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못 짓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안전청을 별도로 만들어라. 그렇죠. 산업안전보건청 이런 예, 보건청이고 그래야 좀 예방적 차원에서 이 영세한 사업장들 미리 좀 무엇이 부족한지를 체크하고 지도해주고 행정지도죠.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예방적 차원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중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 문제를 안 받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 야당들은 그 정의당을 포함해서 대책 없이 유예 못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건데요. 아니면 예산이나 인력을 더 투입하든가 네.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유일하게 정부 부처 중에서 규제부서예요. 예. 왜냐하면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 규제 영역이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규제부서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내용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따라가주면서 어떻든 이 법에 대한 2년 유예를 좀 했던 것이 이런 좀 절차들이 좀 상실된 것이 너무 좀 아쉽고 이것이 유독 야당만의 탓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좀 개인적으로 봐요. 예.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제정된 게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2년 뒤면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그동안 그 50명 이하의 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2년 동안 유예해 준 것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그 여야 간의 협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개정안을 제출을 못 해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법률에가 가지고 있었던 유예 기간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팩트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는 어쨌든 만약에 정부가 이런 걸 할 거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법이 2년 동안 유예된 가운데 그러면 이 정부가 뭘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짜고짜 준비한 내용이나 이런 근거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 선거도 있고 하니까 산업 쪽이나 경제교 쪽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건청, 산업보건청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준비를 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뭔가 좀 사인이 안 맞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2년 유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유감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치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굉장히 큰 경제적 또는 어떤 사업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들로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다들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 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네.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동네 빵집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근데 마치 그런 것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뭐
경제 뭐 업계들이랄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팩트 체크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왕이 2022년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잖아요. 우리 김용근 예. 씨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또 라디오 전망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좀 시행된 것이다라고 제대로 시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걸 확실하게 좀 하고 갈게요.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대되는 게 무리입니까? 무리는 아닙니까? 두 분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처음에 2022년 1월 27일 날,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될 때 굉장히 많은 경제기초도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실제로 자체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1,442곳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준비 중인 곳이 약 318곳, 22%이고 확보한 곳이 예. 그리고 준비 중인 곳이 59%, 약 847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규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규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사업장이나 사업주나 또는 담당 공무원이나 이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 대총님 정말 잘해주는 안전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예. 그다음에 시민이나 종사자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조치, 그러니까 안전 교육이랄지 안전 시스템을 갖출 준비들을 이미 50%, 9%, 80% 넘게가 하고 있었단 있다.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유예 주는 과정에서의 어떤 데이터 수치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50인 미만 이하 사업장도 저는 충분하게 준비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무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무리인 곳이 있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조업 쪽에서는 좀 무리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에서는 안전이랄지 안전 보건의 조치 의무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시민과 뭐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놓고 본다면 처음엔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이 제도가 또 뭔가 세상을 좀 한 계단 좀 안전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나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도 연관이 있잖아요. 사실 YMCA도 충분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인 곳도 있겠지만 감내할 수 있고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무리다라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연관된 경제단체나 아니면 관련된 곳에서 어떤 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들도 좀 같이 함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죠? 김대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무리는 아니다. 네. 예. 5인 이상 50인 이하기 때문에요. 뭐 두세 명 정도 뭐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40명, 50명 직원이라면 그동안에 그 안에서 왜냐하면 안전관리자 한 명 없었거든요. 이제는 두라는 소리거든요.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은 있어라. 이건데 이제 문제는 2019년, 20년, 21년 우리나라 그 노동부가 내는 그 산업재해 통계치를 보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10만 건 정도가 산업재해입니다. 신고 안 된 사업도 많죠. 재해도 많은데 일단 신고된 산업재해 10만 건을 분석해보면 이 중에서 78%가 50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쉽게 말해 큰 사업장에서는 한꺼번에 뭐 대규모 사망사고가 나지만 78% 정도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이죠. 여기서 육체노동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그중에 60%예요. 사고율이. 그리고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는 2% 이내에서 사고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이 발생되는데 이런 제조업에는 사실 안전보건 담당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명은 인건비를 내냐 안 내냐 이 문제거든요. 40명 50명 직원 중에서 야 그동안 우리가 좀 보건안전 신경 쓰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문가를 좀 산업재해와 관련된 뭐 기사나 산업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한두 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그서갈 상황은 아니고요. 그동안 2년 동안에 그러면 50인 이상 사업장 주어진 통계를 보면요. 사업주가 미리 안전계획서라든가 안전작업서라든가 이런 이행계획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요. 위험 예방 요소만 갖추면 큰 문제가 없었던 형태고 또 사실상 검찰에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조금 좀 달라요. 예. 약간 좀 뉘앙스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는 곳들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단기간의 부담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갖춰주기 위한 지원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나 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미 기존에 있고 이런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뭘 강화한다거나 현장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니까 저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정부 차원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끔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치 뭐 동네 빵집 주인도 처벌받을 것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따져보놓고 보면은 그 산지 사망자 중에서 숙박이나 음식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연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1%에서 그렇죠. 내외란 말이죠. 뭐 사망자가 많다 적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표현은 제가 좀 취소를 하는 걸로 하고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동네 빵집도 주인도 처벌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인 안전보건의 조치 의무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걸맞는 법적 조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정부와 그다음에 여당과 또 야당도 좀 협의하고 자치단체도 좀 협의해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는 정말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서로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 2년 동안 실행해본 결과를 보면요. 예. 실행해본 결과를 보면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했거든요. 사망사고 해도 생각보다도 큰 형을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떻든 이 50인 이상 시행 1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한 20% 정도 산업재해가 예방됐거든요. 그래서 사망자매도 한 7, 8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매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고 아까 대부분 사고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80%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는 상당히 많은 산업재해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러한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 왜냐하면 어떻든 안전사고라든가 부상자라든가 사망자가 발생 않으면 그만큼 사회적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건강해지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절대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돈으로 다 치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재원을 빼고 이야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2년 유예 기간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제대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좀 줄어든다거나 예.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관료자들하고 예.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시민들, 그러니까 노동자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좀 시행돼야 된다는 주의인데 이걸 뭐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식이면 좀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2년 유예 기간이 내일 당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엄포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지속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함께 정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 집권지 지역 이야기도 좀 넘어갔으면 네. 좋겠는데 아무래도 총선 시즌이다 보니까 이 지금 정쟁화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단 말이죠. 정부와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일이지 않냐. 그러면서 앞서 두 분께서 이제 계속 짚어주셨습니다만 뭐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냐.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윤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2년 동안 그럼 뭐 했냐. 뭐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막판에 있는 걸 다 뭐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둥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 이게 이제 메시지란 말이죠.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한데 김대희 총장님. 네. 작년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킬러 규제하겠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 법을 딱 직시를 했어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우리가 보통 화관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화학물질 평가법. 요 세 개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다. 이거 손보겠다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민생과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 법들은 주로 국민의 건강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명법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야 이거 기업들이 좀 수출하기 힘들고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원인이 이 세계법이다. 이랬기 때문에 민생보다는요.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영세한 뭐 민생보다는 어떻든 상공단체들, 상공회의소라든가 정경련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계속 이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눈치 보기였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석 총장님? 저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격으로 6개월 이상의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뭐 3명 이상 발생한다. 이게 이제 중대 산업재해라고 보는 거고. 근데 단순하게 종사자들과 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넘어서서 중대재해 시민재해도 있거든요. 시민재해. 그러니까 뭐 공사를 하다가 뭐 마찬가지로 어떤 뭐 사망자 1명 이상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중대 시민재해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이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목적과 정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50만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2년 유예한다고 했지만 이 정부를 지지하고 믿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자들은 이 정부 안에서는 이게 유예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혀 현재 준비를 못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좀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준비되는 시작되었던 제정됐던 2022년 이미 1월 27일 날 여론조사 해보면 이미 80% 이상이 준비 중이거나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필요한 제조업과 관련된 업장들은 왜냐하면 뭐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 손해배상 관련된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률과 관련해서 처벌까지 된다고 하면 그 사업장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이 전 준비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것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보여집니다. 정부라면 어떤 법이라든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기업가와 노동자, 네. 이해 당사자가 있거든요. 이 법에는. 그럼 정부라면 최소한 이해 당사자들하고 소통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만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양쪽 다 만나봐서 양쪽 주장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양쪽에서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법유예가 아니라 아마 다양한 대안을 맞아요. 요구했을 네.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문 닫아버리면 길을 닫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최소한 정부가 해야 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국민의힘이나 혹은 윤석열 뭐 너무 좀 안일하게 좀 판단했던 측면이 어떤 아쉬워요. 그 노동자 단체 쪽에서의 일하는 사람은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경제계 쪽에 있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은 정부를 믿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 말 뒤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치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 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역할은 불안해하는 본인들이 판단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불안해한다고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총선을 앞두고 정쟁화시켜서 야당이나 여당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지역 이야기로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은 원청에 대한 책임론이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의 제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는 뭐 원청의 책임뿐만 아니라 하청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는 뭐 제조, 건설, 화학 산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철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떻게 파장이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중소기업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된 거죠. 아까 말처럼 기업체가 뭘 할 거냐. 좋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를 꼼꼼히 기록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작업 안전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각 시설에 대한 또 사고가 일어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위해성 평가 체제를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주 사장이 직접 체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꼼꼼히 나가는 세밀함이 좀 필요한 측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여유가 있는 곳은 30-40명 정도 직원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1명 정도는 채용해서 그 사람이 좀 전체적인 시스템 전반을 체크하도록 하는 과정.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이제 그것만 해줘도 위험 요소를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작업할 때는 이런 것을 하세요 하고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정례적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위험 요소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고 복잡하지만 이게 또 체계화되면 쉽게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원청과 하청 관계가 뚜렷한 여수 산단의 이러한 좀 상하 관계가 뚜렷한 영역에서는 원청에 그런 비용을 더 청구해야 되는 거죠. 예. 비용 청구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안전 비용을 철저하게 단가에 계산해서 빼놔야 측면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원청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거고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것은 그 기업의 ESG 경영위에서도 보고서에도 들어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좀 원청의 하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원청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정 임금을 줘서 유능하고 체계적인 안전에 숙달된 전문가들이 이러한 좀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신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신경 쓰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기업 안에 안전 책임자 다 있어요. 네네. 있었고요. 근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런 게 있는데 관련된 이 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사망자들 대부분은 종사자이거나 시민이고 이것이 법률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계속 반복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죠. 예를 들면 처음은 까다로울 거예요. 도급업자들이나 하청업자들이 이런 관련해서 계약 사항 중에 안전조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를 넣는다고 했으면 예를 들면 이걸 하청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관리를 놓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문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의무 조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무 조치를 행하지 않아도 굳이 이것에 대한 의무 조치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없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 규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네. 사업주들은 당연히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도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 또는 관련된 그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관련된 공무원들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안전 문제에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두려움들은 지방자치단체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한 나름의 좀 프로그램은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열려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긴 했어요. 그 윤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에 또 본회의가 남아 있는데 타결 가능성도 좀 남아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는요 노동자 표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건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양보를 하면서 대신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어떻든 유예 여부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뭘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이게 실제로 이게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를 그럼 예방할 수 있는 예. 아마 정부 기구를 별도로 만들자는 정도로 합의는 볼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한 2년 정도 유예하되 그러면 이것은 이제 노동부가 아닌 거죠. 노동청이 아니고 예.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문으로 한 국가기관이 만들어지고요. 이 국가기관은 또 각 광역 단위로 지역 하부 개념을 더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국민들을 찾아뵙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예방 문제에 대한 주력하는 그런 청 정도로 아마 생길 것 같다. 예. 저는 좀 반대인데 만약에 이게 그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짧게요. 그 대통령께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강한 유감을 표현해 버렸고 이미 동네 빵집 주인들까지도 처벌받는다라고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유예 기간이 그냥 종료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야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은 더 이상 이미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그 주체로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가 또 훌쩍 흘러갔네요. 이번 주는 아주 추워서 고생이 많으셨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충전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죠. 태연의 위켄드 흐르고 있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시간은 12시 그래도 아주 느긋해 그리곤 하품 한번 아까 뒤지게도 켜고 생각해 오늘 뭐 할까 창문 너머 계절의 시선이 닿은 그 순간 쏟아지는 햇살 내 맘을 두드려 매게 손짓하는 싱그러운 바람 타고서 떠나볼까 when the weekend comes I can do whatever I want 바람 따라 흩어진 cloud 더 자유롭게 we can go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화관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훌쩍 떠나보는 드라이브 두 바 걸어도 좋아 뭐든 발길 닿는 대로 지금 떠나보려 해 하루중 세상의 얘길 무시한 채 내가 나의 하루를 조립해보려 해 너는 no stress 고민 안 할래 Move it right left right 내 맘대로 가본 적도 없는 길 뭐가 있든지 I don't need a map when I roll the street 이어가보는 이유는 for a little fun Guess up 좀 더 올라가 한쪽 길 모퉁이 따라 맘대로